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최근 가장 오래된 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나이가 무려 136억 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7억 살 행성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렵죠. 그럼 별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람의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만 알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별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별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주 초기에는 우주에 그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거든요. 네.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 철이에요. 네. 그래서 별에서 오는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별 속에 철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가지고서 이제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별은 약 136억 년 정도 살았던 별이라고 합니다. 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근데 이제 우주 처음 만들어진 1세대 별은 아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주 처음에 만들어진 별의 아들 정도 되는 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별 속에 있는 그 철 성분을 분석하니까 태양에 있는 철 성분보다 한 100만 분의 1 이상 더 적다 이거죠. 그만큼 철 성분이 적은 것은 오래된 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주 태초에 만들어진 별 다음으로 태어난, 그래서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에서부터 한 6천 광년 떨어진, 6천 광년이 먼 거 아닙니다. 우주의 끝까지가 138억 광년이니까요. 우리 은하계 내에서 태양에서 한 6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별인데요. 내부에 있는 철 성분을 분석했더니만 그 철 성분들이 태양이 한 100만 분의 1 이하로 적다. 그걸 따져보니까 거의 나이가 한 136억 살 정도 되는 별이다. 그래서 과거에 한 132억 살 정도 되는 별은 발견된 적이 있는데 네. 여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별이 이 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번에는 또 이제 그 127억 년, 그러니까 127억 살 된 행성도 발견됐다고 하죠. 지구에서 한 12,4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구상성단, 네. 그 공 모양으로 오래된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이 행성인데요. 목성보다 한 2.5배 정도 큰 그런 네. 행성인데 나이를 갖다가 어림해 보니까 이 행성의 나이가 127억 살이다. 보통 엄청 크죠. 그래서 네. 이 행성이 돌고 있는 별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중성자별과 그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그 죽은 별의 시체들을 돌고 있는 그런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는 기껏해야 100년, 지구의 나이 46억 년 하는데 뭐 100몇십억 하니까 엄청나죠.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첫 번째 얘기는 136억 년 된 별과 또 127억 년 된 그 행성을 발견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참 우주 엄청난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주의 나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별 속에 있는 철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네.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달에서 자원을 채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더버즈는 나사가 민간 기업과 함께 달에서 희토류와 같은 희귀 자원 발굴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나사는 달 화물 배달과 상륙 프로그램으로 민간 기업의 달 개발 참여를 독려한다고 합니다. 최근 달에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원 헬륨-3와 희토류 같은 희귀 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이나 포스트는 재정위기에 봉착한 나사가 우주 개발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해 달 탐사를 계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준비 중인데요. 최근에는 민간 기업도 달 탐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달에서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교수님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미국 나사에서 우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달 탐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나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 탐사라든가 달에 있는 자원 개발하는데 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주 산업도 개발하면서
또 이제 민간 산업도 한번 같이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나사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 있는 그 헬륨3라고 하는 그 핵융합 원료나 요즘 그 히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 안정적이면서 열을 전달 잘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런 히토류가 달에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헬륨3와 히토류를 채석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돼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그 나사가 이제 예산이 떨어지니까 우주 정거장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주 왕복선도 민간에게 이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나 오비털 사이언스사 같은 민간 업체들이 그 우주 정거장까지 그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네. 달 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그 사업자한테 넘기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네. 구글에서도 구글 달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와. 구글사에서 달을 탐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모를 받아서 정말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구글에서도 투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글의 투자와 맞물려서 또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달 탐사에 파트너를 구한다라고 하니까 민간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뛰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 협약에 의해서 달이라든가 우주에 있는 자원은 누구나가 그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개발이 네.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너도 나도 달에 달려붙어 가지고 이런 걸 뭐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네. 후손들을 위해서 달을 좀 남겨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정말 달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구의 자원이 아직 충분히 있는데 달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사에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달 탐사에 달 자원 개발에 파트너를 민간 업자들한테 이제 달 탐사에 파트너를 삼겠다 하는 얘기가 네. 있고요. 아마 조만간 민간 업자들이 나사와 더불어서 달 탐사와 달 자원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네. 충분히 달을 보호하면서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에 그런 히토류와 헬륨3 같은 천연 자원들이 많아서 그 나사에서 그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신 예, 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또 이렇게 개발과 보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같이 네. 개발과 보존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2010년 2월 11일 발사된 태양 관측 위성 SDO. 그리고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SDO가 담은 태양은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힘차게 솟아오르는 플레어와 홍염도 보이고요. 커다란 흑점도 보이죠? 이글거리는 태양이 정말 멋지면서도 무서운데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지켜보고 있는 SDO. SDO가 보내줄 활발하고 생생한 태양 활동의 모습 더 기대해봐도 좋겠죠? 와, 태양 관측 위성 SDO의 3주년 영상을 소개해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4주년입니다. SDO의 4주년을 맞아서 나사는 올해도 기념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교수님 언제 봐도 정말 놀랍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태양의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네.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불꽃의 온도가 수백만 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정말 무서운 거죠. SDO가 2010년 2월 11일 날 발사돼가지고 올해로 벌써 이제 4주년이 됐는데요. 이 SDO는 그 지구 정지궤도, 그러니까 네. 지상으로부터 한 36,500km 정도에 떠가지고 적도 위에 떠서 지구와 같이 돌면서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전용 관측 위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관측해주고 있거든요. 네. 수명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네.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저걸 보면서 와 정말 태양 아름답지만 정말 무서운 곳이다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또 거기서 날아오는 물질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전파 교란 같은 것도 올 수 있지만 또 이 극지방에서는 또 멋진 오로라를 볼 수도 있고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가 태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극대기거든요. 네. 그래서 SDO에 계속 그 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SDO에서 촬영한 멋있는 화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SDO 앞으로 10년 이상 잘 활동해가지고 우리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좋은 이 보호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SDO가 4주년이 됐는데요. 네네. 최고 10년까지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태양 예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태양은 약 50억 년 후 작고 하얀 별인 네모가 된다. 정답은 백색 외성. 이글이글 타오르는 붉은 태양. 태양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 생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태양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작고 하얀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색 외성은 뭘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50억 년 후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태양이 바뀐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해지는데요. 작고 하얀 별인 백색 외성은 또 어떤 별일까요? 교수님, 작다면 또 얼마나 작은 별인 건가요? 네, 작은 별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의 죽은 모습이죠. 네.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후가 되면 점점 커져가지고 지름이 한 200배쯤 커지면서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네. 지구와 닿을 정도가 되면서 붉은색의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 단계가 된 다음에는 이제 점점 안에 더 이상 태울 수소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서 그 커졌던 별이 줄어들어요. 껍질만 날아가면서 줄어들어가지고 단단한 별의 시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손톱 하나 정도의 무게가 수십 톤이 되는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별의 시체가 되거든요. 이 작게 이제 수축을 하니까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타다 남은 것들이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백색의 그런 뜨거운 별의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별은 마지막 순간에 껍질이 날아가고 수축하면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단단한 별의 시체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들은 서서히 이제 식겠죠. 그래서 네. 이 백색 외성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어두워져서 흑색 외성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별이 아니라 태양이 먼 훗날 50억 년 후에 수명이 네. 다해서 더 이상 수소를 태울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죽는 네. 마지막 모습이 백색 외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의 최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0억 년 후의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입니다. 50억 년의 세월이 흐르려면 우리나라 역사가 100만 번 거듭돼야 돼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우리 은하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지구를 만들 것입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현실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에 죽어서 이렇게 껍질이 날아가고 수축한 게 바로 백색 외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단한 별의 시체예요. 네네. 그래서 손톱 하나 정도, 네. 한 지름이 한 1, 2cm 정도의 무게가 수십 톤이 되는. 네, 근데 또 엄청 뜨겁고. 그렇죠. 이제 수축해버리니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하지만 새로운 온도를 줄 게 없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갑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흑색 외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게 있나요? 네, 23일이 하연이죠. 네. 하연이면 왼쪽 반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이 점점 기울어가는 왼쪽으로 가늘어지는 때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달입니다. 그래서 자정 전에는 달이 안 보이고 새벽에만 달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달 옆에 기울어진 달 옆에 밝은 별이 있으면 이쁘죠. 이번에는 26일 날 새벽 6시에 달과 금성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네. 해 뜨기 전에 26일 날 새벽 6시경에 이 동쪽 하늘을 보면은 달과 금성이 나란히 있으면서 예쁜 모습을 연출할 거예요. 네. 그 28일 날 새벽에는 달 옆에도 수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수성 볼 기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달 옆에 수성이 있으니까요. 수성을 보면 또 장수한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장수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28일 날 새벽에는 또 달 옆에 수성이 또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26일 날 달 옆에 와 밝다 금성, 28일 날 새벽에 달 옆에 조금 밝다
그게 이제 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과 수성을 금음달 옆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하늘에서 예쁜 금음달을 보시면서 그 옆에서 금성과 수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새벽에 달 옆에 있는 그렇죠. 그 금음달 옆에 있는 수성과 금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